안녕하세요. 민양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22년 5회차 이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ERP 도입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의 프로세스를 재검토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혁시킨다. 2번, 공급 사슬의 단축, 리드타임의 감소, 그리고 재고 비용의 절감 등을 목표로 한다. 3번, 기업의 입장에서 ERP 도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4번, 기업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각각 별개의 시스템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ERP를 도입한다. 여러분, ERP 도입은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별개가 아니라 통합 시스템 구축. 그래서 개별적이다, 별개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틀린 내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ERP의 특징 중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 4세대 언어 활용, 2번, 다국어, 다통화, 다언어 지원, 3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채택, 4번, 객체 지향 기술 사용. 여기 보기 2번의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은 기술적 특징이 아니라 기능적 특징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현재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되고, 프로젝트 구성원은 현업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고, 최고 경영층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ERP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ERP 시스템의 구축 절차 중 모듈 조합화 및 수정 기능 확정은 어느 단계에서 진행되는가? 네, 구축 절차 중에 모듈 조합화와 수정 기능 확정은 구축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5번. ERP의 발전 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네, ERP의 발전 과정은 MRP1, MRP2, ERP 확장형 ERP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회계의 기본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우리 회계의 기본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기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문제 7번.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일반 기업회 기준상 기본 가정 3가지 있었죠. 그 3가지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3번, 발생주의 가정이죠. 문제 8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 우리 회계의 주요 질적 특성에는 2가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었고요. 그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었고,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번,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맞고요. 2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3번,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네,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질적 특성에 비교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 특성은 아니죠.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 실체 간에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기간별 비교나 기업 간 비교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은 비교 가능성이 주요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4번,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네, 그래서 신뢰성에는 보기 1번에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고요. 이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상 자산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속합니다. 네, 여기는 무형자산.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 이익잉여금은 얘는 자본 항목이죠. 자본은 크게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에 속하고요. 그래서 자산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건 3번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 구성 요소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회계 순환 과정상 장부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하여 마감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 장부 마감 시 집합손익으로 마감하는 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럼 보기에서 수익과 비용이 아닌 걸 찾으면 되죠. 네, 1번 매출채권은 자산 계정이고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장부를 마감합니다. 그 차기 2월 금액이 다음 연도에 가서 전기 2월 금액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2번 매초원가 비용이고요. 3번 이자 비용 비용, 4번 대손상각비 비용. 네, 전부 집합손익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편한 증서 자기합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되죠. 2번 보통예금과 당자예금은 재무제표 작성 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됩니다. 3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은 회계 처리 시 현금으로 분개합니다. 4번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1년 이후가 되면 장기금융상품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금융상품이 되려면 1년 이내 도래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현금의 형성 자산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금의 형성 자산에 포함이 되려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문제 12번. 보기는 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결산 단계의 외상매출금 계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내용 외에 다른 거래는 없으며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으로 1% 설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기는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라고 했는데 요 이미지 참고가 요 내용입니다. 요 이미지. 자, 그럼 보면 외상매출금 계정이에요. 얘는 자산 계정이죠. 그래서 1월 1일 전기 2월 10만 원이라는 얘기는 외상매출금 기초금액이 10만 원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9월 30일 제품 매출은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매출금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3월 15일 보통예금 8만 원은 대변의 외상매출금 8만 원이 차변의 보통예금 8만 원으로 입금된 거죠. 이 금액은 해소된 금액이고요. 9월 30일자는 외상매출금이 단기에 증가한 금액입니다. 발생한 금액이죠. 자, 그럼 1번에 단기 중에 증가된 외상매출금은 10만 원이다. 네, 이거 아니죠. 네, 얼마요? 단기 중에 증가된 외상매출금, 차변의 외상매출금이 증가된 건 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번 단기 중에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 총액은 18만 원이다. 네, 총액은 18만 원이 맞습니다. 거기에 8만 원이 해소되고 기말에 얼마가 남아 있어요? 네, 1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기가 네, 요걸 마무리한다면 다른 거래 내용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12월 31일 차기 2월 될 금액이 얼마요?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요거 총액은 18만 원, 단기 중 받아야 할 금액은 18만 원, 그 중에 8만 원은 해소됐고요. 10만 원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3번, 전기말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 잔액, 전기말. 네, 1월 1일 전기 2월 된 금액을 얘기하죠. 10만 원입니다. 4번, 단기 말에 설정해야 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00원이다. 차기로 2월 되는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이 금액에 지금 보충법으로 1% 설정한대요. 그러면 1% 하면은 1,000원의 금액이 대손 충당금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면 외상매출금 10만 원에 네, 재무상태표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외상매출금 10만 원 여기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 차감 계정은 1,000원이죠. 그래서 순장부가액은 99,000원 이렇게 네,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네, 13번 문제.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항목은 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해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보기 3번의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었죠. 네, 우리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보기 3번에 있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혼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13번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과 관련해서 성격이 다른 건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이란 재산권 또는 재산적 가치를 나타내는 증권을 의미한다. 맞죠? 2번 채무증권에는 국채, 공채, 사채 등이 해당되며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증권은 배당 수익 목적이 아니라 이자 수익 목적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네요. 3번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4번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평가 손익은 자본 계정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속하는 부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입니다. 배당 수익은 채무증권이 아니라 지분증권에서 발생되는 수익입니다. 네, 채무증권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죠. 15번. 주식회사 무릉은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원가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그 자산이 실제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회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계상하고자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무릉이 적용하는 회계의 기본 가정, 우리 기본 전제 세 가지 있었죠.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네, 그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네, 요건 무엇에 대한 부분이에요?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건 계속기업 되겠습니다. 16번. 보기는 2022년 12월 31일 주 생산성의 재무상태 관련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정답은 단위를 제외한 숫자만 기입하시오.
네,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시면 자기합수표,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자 수표, 보통예금, 배당금 지급 통지표와 일람 출금 어음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네, 우리 선입자 수표는 어음처럼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친 7개의 합을 내볼게요. 500, 150, 100, 100, 250, 300, 100 하면은 1,500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합계액은 1,500 되겠습니다. 네, 17번 보기 사채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이다. 가로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한글로 기입하시오. 네, 보기 보시면 사채 발행에 직접적으로 발행한 사채권 인쇄비, 광고비, 발행 수수료 등의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돼요?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시에는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되고 사채 할증 발행 시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가산은 어디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네, 여기에서 가산하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되는 부분입니다. 네, 문제 18번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면서 간접세에 해당이 되죠. 보기 2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네, 우리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번 재화 및 용역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요거 재화입니다. 4번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우리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번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네, 19번 문제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작성연 월일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네, 우리 필요적 기재 사항 뭐 있어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과 작성연 월일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2번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네, 발급할 수 없습니다. 면세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죠. 3번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4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영세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네, 이 내용이 맞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에서 보면 가장 옳은 것 했거든요. 우리 3번 같은 경우에 뭐 있어요? 자가공급 중에 우리 간주공급에는 크게 4가지 있다 그랬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네, 첫 번째 자가공급에는 뭐가 있어요?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또는 유지로 전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가공급의 세 번째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우리가 흔히 직매장 반출을 예로 들었었죠. 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오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금 판매 목적 타석장 반출 빼고는 재화의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요. 근데 4번이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경우는 공급 시기는 폐업하는 때입니다. 2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총액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아니라 각각 받기로 한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옳지 않은 것. 3번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고요. 4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 토지 면세고요. 택시 운송 용역은 과세입니다. 금융보험 용역, 도서, 신문, 잡지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과세되는 건 택시 운송 용역입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면세 대상입니다. 22번 문제요. 다음 중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서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우리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첨부 서류에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 즉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가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보기 2번에 있는 현금 흐름표는 기타 첨부 서류로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 사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 권한이 국가에 있는 국세이다. 맞죠? 2번 독립적 세원이 존재하는 독립세이다. 맞고요. 3번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이나 그 재산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물세이다. 우리 법인세는 물세가 아니라 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보기 4번에 대한 설명은 법인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기 과세 자료에 의하여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정답은 단위를 제외하고 숫자로 기입하시오. 보시면 지금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죠. 과세 표준은 매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은 매출하신 거예요. 1,1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 그럼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요. 두 번째 영세의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 그럼 180만 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매출액으로 공급 대가. 공급 대가가 462만 원이니까 우리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공급 가액으로 하면 얼마가 돼요? 420만 원이 되죠. 거기에 부가가치세 10% 포함하니까 462만 원 공급 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인 420만 원. 네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의한 매입가액. 얘는 과세표준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매출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1,100만 원, 180만 원, 420만 원을 더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눌러보시면 1,100만 원 더하기 180만 원 더하기 420만 원 하시면 1,700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답은 1,700만 원 되겠습니다.
문제 25번입니다. 보기는 음식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 A에 대한 설명이다. 2022년도분 과세 자료를 참고하면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단위를 제외하고 숫자만 기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공급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 하는 부분입니다. 납부세액 계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시고 거기에 10% 하시는 부분. 그런데 이 납부세액이 있지만 우리 뭐 있어요? 세액공제사항은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부분.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세액공제 있으면 그 부분은 빼야죠. 네, 빼서 차가감 납부세액이 됩니다. 네, 그럼 세액공제할 금액이 있는 거 찾아야 되고 납부세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첫 번째 보시면 1년간 공급 대가 7,700만 원. 이 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이 1,1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1.3%를 세액공제해 주죠. 네, 그럼 1,100만 원에 1.3%면 네, 14만 3천 원. 세액공제 될 거고요. 두 번째, 1년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재화의 공급 대가는 880만 원이고 이 중에 접대비 관련 공급 대가 110만 원 포함. 그럼 접대비 관련은 매입세 공제가 아예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치분이 있다라면 그 금액 공급 대가의 0.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880만 원에서 원래 안 되는 접대비 관련 공급 대가 110만 원 빼고요. 그럼 770만 원의 0.5%는 네,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70만 원에 곱하기 0.5%를 하면 네, 38,500원. 네, 그 다음에 A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전자신고하고자 하며 예정 부과기간 중 고지납부세액은 없답니다. 네, 그러면 고지납부세액 없으니까 추가로 뺄 내용은 없다라는 얘기고요.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 10,000원이 있죠. 네, 세액공제 10,000원. 그 다음에 음식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돼요? 공급대가 얼마에 대해서요? 7,700만 원에 대해서 이 부분 7,700만 원. 자, 이거 다시 쓰면 여기 써볼까요? 네, 7,700만 원. 곱하기 음식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 거기에 10%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계산해 볼게요. 7,70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거기에 10% 하면은 115만 5천 원. 네, 여기에 세액공제 되는 금액 14만 3천 원과 38,500원과 10,000원이 있습니다. 네, 14만 3천 원과 38,500원 그리고 10,000원 하시면 세액공제 금액이 191,500원, 191,500원. 네, 그럼 지금 납부세액 계산은 115만 5천 원이었어요. 네, 여기에서 115만 5천 원. 여기에서 세액공제 금액 191,500원을 1,500원을 빼면 얼마 나와요? 96만 3,500원이 나옵니다. 그럼 신고하실 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96만 3,500원이 됩니다. 네. 다시요. 납부세액은 공급 대가의 부가가치율 곱하시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우리는 지금 15%, 거기에 10%.
네, 근데 여기에 세액공제되는 항목이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을 하시게 되면, 즉 신용카드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 있으면 결제 금액의 1.3%를 무엇했어요? 세액공제 해줬죠? 네. 그 다음에 뭐 있나요? 세금계산서 수취하시면 그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 대가의 0.5%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여기서 접대비는 원래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 금액을 뺐습니다. 차감한 공급 대가의 0.5%, 전자신고하시면 10,000원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96만 3,500원이 계산이 됩니다. 네, 우리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 과세자하고 다르죠.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땠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요, 공급 대가의 0.5%를 세액으로 공제해 준다라는 거. 네, 그러면 26번 문제요. 보기는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부합하는 용어를 한글로 기입하시오. 네, 보기 보시면 과세소득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즉, 과세 대상을 정의할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소득 원천설과 임시적이든 비반복적이든 과세 기간 중 늘어나는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순자산 증가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법인세는 후자인 무엇을요?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어 우발적이든 일시적이든 종류와 범위를 열거할 필요가 없이 과세 기간 중에 모든 소득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소득 원천설은 소득세법이고요.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순자산이 되겠습니다. 네, 27번 문제요. 원가의 분류 기준에 따른 원가 구분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원가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뉘어요?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분류하죠.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분류하는 것은 원가의 발생 행태에 따라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죠. 네, 2번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분류하고요. 3번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4번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27번의 답은 1번. 28번 문제. 주 생산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주 생산의 당해년도 제조 관련 자료는 보기와 같으며 재료 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었다. 주 생산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네, 그리고 재료 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재료 원가의 총 완성품 환산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초제공품이 없네요.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방법은 선입선출법, 평균법, 계산 결과 같습니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보시면 단기 완성품 수량이 기초가 없으니까 전부 다 착수해서, 그리고 기말 제공품. 네, 그럼 물량 흐름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공정초의 전량 투입이니까 재료비에 대한 부분 1,500개와 500개 해서 재료원가의 총 완성품 환산 수량은 2,000개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기초가 있었다라면 이 완성을 기초를 먼저 완성시키고 나머지 착수해서 완성된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28번은 2,000개가 되고요. 29번이요.
네, 보기는 주 생산성의 공원이익 계산서 내용 중 일부이다. 주 생산성의 당해 영업 레버리지도가 2로 계산된 경우. 여러분, 영업 레버리지도는 어떻게 계산돼요?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였죠. 자, 이것이 2로 계산됐대요. 이것이 2로 계산됐대요. 자, 여기다 쓸게요. 2로 계산됐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에 기록된 금액은 얼마인가? 단 보기에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면 공원이익은 4만 원입니다. 자, 여기 공원이익이 4만 원이에요. 그럼 영업이익이 얼마여야 영업 레버리지도가 2가 돼요? 네, 여기가 2만 원이어야 하죠. 그럼 이 영업이익이 2만 원이어야 됩니다. 그럼 공원이익 4만 원에서 고정비 얼마를 빼면 2만 원을 빼면 영업이익 2만 원 되죠. 그래서 고정비는 얼마가 돼요? 2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30번) 보기에 가로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한글로 기입하시오. 네, 원가의 세 가지 요소에는 재료비, 제조, 경비, 노무비가 있죠. 그래서 답은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요. 보기는 영업 레버리지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원가 용어를 한글로 기입하시오. 네, 보기 보시면 영업 레버리지도란 가가 지렛대의 작용을 함으로써 뭐예요? 고정 원가가 지렛대의 작용을 함으로써 매출액의 변화율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반응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정 원가의 비중이 큰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도 또한 크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정원가 또는 고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답은 고정원가 또는 고정비가 정답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32번이요. 보기는 주 생산성의 당해 회계자료 일부분이다. 주 생산성의 당해 안전한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안전한계율은 영업 레버리지도 분의 1. 즉 영업 레버리지는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였죠. 그래서 안전한계율은 반대로 영업이익을 공원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안전한계율은 우리 앞에서 영업 레버리지도 보셨잖아요. 영업 레버리지도는 뭐였어요?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였어요. 근데 얘는 무엇을? 영업이익을 공원이익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표현하죠. 안전한계율은 영업 레버리지도 분의 1이라고. 네, 이 영업 레버리지도가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니까 그분의 1 하면 이렇게 바뀌죠. 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안전한계율은 영업이익을 공원이익으로 나눈 것. 그럼 이 보기에서 보시면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면 공원이익이고요. 여기에서 고정비 빼면 영업이익이에요. 네, 매출액이 200만 원. 공원이익률은 50%니까 매출액이 50% 하면 공원이익은 100만 원 되죠. 그럼 변동비도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되죠? 네, 변동비율도 50%가 됩니다. 즉 변동비와 공원이익을 더하면 매출액이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고정비 60만 원. 하면 영업이익은 얼마예요? 40만 원. 안전한계율은 영업이익을 공원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40만 원 영업이익을 공원이익 100만 원으로 나눈 겁니다. 네, 그러면 얘는 비율, 안전한계율 퍼센트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곱하기 100.
비율이니까 위에서 문제 안전 한계율로 해서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죠. 곱하기 100. 퍼센트로 본다라면 그럼 곱하기 100 하면은 몇 퍼센트요? 40%가 되죠. 즉 100만 원 분의 40만 원은 0.4잖아요. 근데 율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해서 40%. 여기서 단위 제외하고 숫자만 기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4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22년 5회차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이론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